5년 전, 그날 밤 서울에는 태풍이 몰아쳤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은 빗줄기에 흐려져 번졌고 아스팔트 도로는 검은 강이 되어 포효했다. 율제그룹의 젊은 CEO 강태준은 분노에 찬 채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아 외곽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에서 그는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숙부 강일환 회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배신감에 그의 이성은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뒤 몇 대의 차를 사이에 두고 한 대의 검은색 모터사이클이 비와 바람을 가르며 유령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헬멧의 바이저 아래 차수연의 눈은 폭풍우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아르테미스. 국가정보원의 전설적인 흑색 요원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태준의 선대 회장이 남긴 마지막 명령, 그의 아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그림자이자 그 자신도 모르는 마지막 방패였다. 수연의 감각이 비상벨을 울렸다. 도로의 패턴이 이상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산길 입구의 교차로 신호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녹색불로 깜박이고 있었다. 함정,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태준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앞에서 오던 차 한 대가 일부러 미끄러지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했다. 바로 그때였다. 옆쪽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기다렸다는 듯 굉음을 내며 그의 스포츠카 옆면을 향해 돌진했다. 폭우와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하게 계산된 살인이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경고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모터사이클의 엔진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미사일처럼 차들 사이를 뚫고 나간 그녀는 덤프트럭이 태준의 차를 덮치기 불과 1초 전 자신의 모터사이클을 그대로 태준의 차체 뒤쪽에 내리꽂았다. 쾅! 충격은 차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밀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충돌로 인해 태준의 차는 통제된 스핀 상태에 빠지며 트럭의 경로에서 반 바퀴 정도 비껴났다. 덤프트럭은 운전석이 아닌 스포츠카의 뒷부분을 강타하며 굉음을 냈다. 치명적이었지만 즉사는 피할 수 있는 충돌. 그 반동으로 수연의 모터사이클은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그녀의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또 굴렀다. 훈련된 대로 충격을 흡수했지만 왼쪽 어깨가 탈골되고 팔에 깊은 열상이 생기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찌그러진 차 안에서 태준은 충격으로 멍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채서 빠져나와 쓰러진 모터사이클과 검은 옷의 라이더를 발견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소? 그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헬멧을 벗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의 보안팀 소속이었던, 늘 존재감 없이 조용히 서 있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청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암살자들의 두 번째 차가 멈춰 섰다. 그들은 수연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모든 계획의 방해물이었음을 깨달았다. 망설임 없는 총구가 불을 뿜었다. 엎드려요. 수연은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반응했다. 그녀는 태준을 차에 잔해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뽑아 들었다. 그녀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총알은 빗줄기를 가르며
암살자들의 차량 타이어와 운전석 유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완벽하고 치명적인 방역. 암살자들은 당황하여 차를 몰고 후퇴했다. 그녀의 정체와 능력은 이제 태준과 그의 적들 모두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연은 자신의 임무가 재앙과도 같은 실패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익명성.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제 그녀는 알려진 표적이 되었다. 적들은 태준을 노리기 위해 이제 그녀를 집요하게 사냥할 것이다. 그녀가 그의 곁에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 다가오는 경찰차의 불빛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임무, 후회,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저들이 내 얼굴을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요? 태준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품속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가 미리 도로 옆에 세워두었던 위장 차량이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쾅! 폭발이 만들어낸 혼란과 연기 속에서 그녀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부서진 모터사이클과 추격전 중에 그녀의 목에서 뜯겨나간 피 묻은 작은 아르테미스 은재 펜던트만이 남아있었다. 태준은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빗속의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그 작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몇 분 전에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그녀의 이름. 차수연을 미친 듯이 외쳤다. 다음 날 공식 보고서는 자신의 CEO를 구하고 폭발 현장에서 영웅적으로 사망한 경호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텅 빈 어둠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당신을 찾겠소. 몇 년이 걸리든 무슨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5년간 이어질 그의 지독한 집착의 씨앗은 그렇게 불과 비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그날 밤에 뿌려지고 있었다. 5년 후 강태준은 율제그룹의 완벽한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의 하늘을 지배하는 듯한 율제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채 세상을 다스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다. 언론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지난 5년간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숙부 강일환과 그 무리들을 압도적인 실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찍어 눌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5년 전에 미숙했던 분노 대신 모든 감정이 거세든 듯한 차가운 위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딴 걸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당장 다시 해오세요.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태준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방금 발표를 마친 사장의 얼굴에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성공과 효율성 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완벽하고 냉혹한 군주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아래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멈춘 적 없는 뜨거운 화산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거대한 회의실에 혼자 남은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강철 같던 얼굴 위로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고에나 비밀 서류가 아닌 벨벳 쿠션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은재 펜던트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아르테미스, 그는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빗줄기, 찢어지는 파열음, 피냄새, 그리고 자신을 밀쳐내던 그녀의 단호한 눈빛, 폭발의 섬광 속으로 사라지던 마지막 모습.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지난 5년간 그를 달리게 한 원동력은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인 동시에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죄책감이었다. 회장님,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인 한정우 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되는 회사 내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보고서였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보가 들어왔던 아르헨티나의 여성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한 이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난 5년간 이 보고의 끝은 늘 같았다. 율제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세계 최고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은 유령을 쫓고 있었다. 차수연이라는 여자는 5년 전 그날 밤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사망자였다. 태주는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살아있어. 그것은 믿음이 아닌 확신이었다. 예산을 2배로 늘려 남미 쪽 탐색팀을 보강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반드시 그녀를 찾아. 그것은 지난 5년간 수천 번도 더 반복된 명령이었다. 한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 그녀를 찾는 이유가 단순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집착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 시각 율제타워의 다른 층 부회장실에서 강일화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조카인 태준이 도끼 오른 맹수처럼 회사를 장악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차수연이라는 유능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의 태준을 감정적으로 메말라버린 일벌레일 뿐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회장님, 태준이가 목숨을 걸고 추진 중인 유럽 바이오 기업과의 합병 건 저희가 심어놓은 이사가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을 숨겨두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율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강일환의 늙은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애비가 애지중지하며 쌓아 올린 모래성을 그 아들 녀석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해야지.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나. 그는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확신했다. 다시 회장실. 태준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르테미스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그때 한정우 이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아주 희미한 정보입니다만 한 이사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국정원 퇴직 요원들의 연금 계좌를 추적하던 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한 요원의 연금 계좌에서 아주 소액의 자금이 제3국을 거쳐 강원도 강릉의 한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보고된 수천 개의 단서 중 하나에 불과했다. 또 다른 헛걸음일 가능성이 6,6%였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직감이
얼어붙었던 그의 영혼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강릉, 시끄러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만약 유령처럼 숨고 싶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 남은 스케줄 전부 취소해. 네, 회장님. 하지만 유럽 합병권 최종 기자회견이 연기해. 강릉으로 간다. 나 혼자 한정우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얼음 황제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운 적 없던 그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왕좌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 동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바다가 있는 곳. 어쩌면 그의 그림자가 숨 쉬고 있을 그곳을 향해. 황제는 이제 유령을 쫓기 위해 직접 그의 성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Hiện Trin 두루이 착천로이 저일라 노이동과 종트리 종트란 강릉 주문진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아스팔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곳의 하늘은 깊고 푸르렀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소금기와 갓 볶은 원두의 향이 섞여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 평화로운 풍경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한지우. 그녀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길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 카페의 주인이었다. 5년 전 낡은 창고였던 이곳을 직접 개조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카페 안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헌책방에서 구해온 책들이 꽂힌 책장, 직접 만든 드라이플라워 장식, 그리고 따뜻한 조명. 이곳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기 위해 만든 작고 아늑한 요새였다. 그녀의 외모도 많이 변해 있었다.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던 차수연의 얼굴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눈빛을 가진 한지우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직접 구운 스콘과 향긋한 커피를 내어주며 그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촌의 늙은 어부, 서울에서의 삶에 지쳐 내려온 젊은 화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대학생 커플. 그들은 모두 그녀를 친절하지만 어딘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카페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에 만족하려 애썼다. 강태주는 이제 안전할 것이다. 자신의 희생은 셔츠에 묻은 얼룩처럼 그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졌을 것이다. 그걸로 되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 아래 아르테미스는 죽지 않고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카페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바로 그때 한 외지인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며 능숙하게 다른 손님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는 장면이 지우의 눈에 포착되었다. 다른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0.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의 뇌는 반사적으로 남자의 인상착에 동선 예상 도주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조용히 카운터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남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가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저기요 하고 부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목 측면의 미주신경을 정확하고 강하게 눌렀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끝났다. 바닥에
뭘 흘리셨네요.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던 관광객에게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며 웃으며 건네주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그 누구도 방금 전 골목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폭력이 아닌 질서를 위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감각은 늘 깨어 있었다. 카페 맞은편에 새로 이사온 부부.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부유하고 인심 좋은 사업가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지우는 단 며칠 만에 그들의 정체를 간파했다. 그들의 값비싼 외제차는 대포차였고 그들이 밤마다 커튼을 치고 만나는 사람들은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도망쳐 온 빚쟁이들이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멈추는 법을 몰랐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과거의 상처가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카페 2층, 그녀의 작은 방. 샤워를 마친 그녀가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왼쪽 어깨와 팔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보였다. 5년 전 그날 밤,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생긴 상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빗소리, 총성,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절규하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지웠다. 그녀는 서울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의식적으로 차단했다. 카페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는 법이 없었다. 율제그룹,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금기어였다. 모르는 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지우는 클로우스드 팻말을 걸기 위해 카페 문으로 향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풍경. 그녀는 잠시 그 풍경에 기대어 모든 것을 잊고 컨텐먼트, 즉 만족감을 느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카페 앞 도로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이 조용한 어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울 번호판을 단 값비싸고 위압적인 차였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채서 내렸다. 노을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조차 없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모든 훈련과 의지가 억눌러 왔던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모든 신경 말단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위험, 아니 그보다 더한 것,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왔다. 친절한 카페 주인 한지우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는 아르테미스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 높고 더 단단하고 더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언론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 얼음 황제, 그 별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 강태준, 그는 빗속에서 절규하던 미숙한 청년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장악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군주의 모습이었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평소에는 정겹게 울리던 소리가 그날따라 처형대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딸랑.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가 5년간 공들여 만든
작고 따뜻하며 평화로웠던 공간이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숨막히는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두 사람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영혼과도 같은 침묵.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차수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확인이 아닌 선언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연습이라도 한 듯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그녀의 부정은 지독하게 타오르는 그의 5년 세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신뢰하는 그림자라고. 국정원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요원이라고. 그런 당신이 이런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을 줄은 몰랐군. 그는 그녀와 자신만이 아는 이야기들을 꺼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임무.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면을 붙들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닮은 사람을 아시는 모양이죠. 그녀의 완강한 부인에 마침내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와 고통,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5년 내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구의 모든 구석을 다 뒤졌어. 당신 하나 찾으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상처를 입히려는 듯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나를 떠났지? 그것은 CEO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사라져버린 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수연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끌어안던 그의 팔의 감촉이 환영처럼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의 눈 너머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 모를 암살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 잔인해져야만 했다. 이거 놔요. 수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경찰을 부르기 전에 경찰.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웃음소리였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재 펜던트를 꺼내 카운터 위에 툭 하고 던졌다. 이것도 모른다고 할 건가? 아르테미스 펜던트. 그녀가 요원 시절부터 유일하게 몸에 지녔던 물건. 5년 전 그날 밤 아스팔트 위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분신. 수연의 시선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완벽했던 가면 위로 감출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옳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부정이 아닌 애절한 캔칭, 즉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제발 모르는 척해줘. 제발 그냥 떠나줘. 대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했지만 그녀는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태주는 힘으로는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천천히 둘러본 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수, 그가 말했다. 당신은 차수연이 아니라 이 카페 주인 한지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카페 건물 당장 사들여. 그리고 옆 건물과 그 옆 건물까지. 이 일대 전부. 그리고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꼭대기층 전체를 빌려. 기한은 무기한으로. 전화를 끊은 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수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운 집착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세계로 돌아오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의 세계로 오겠소. 당신이 한지우로 살겠다면 나는 당신의 건물주이자 당신의 이웃이자 당신의 모든 것이 될 거요. 나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 수연 씨, 절대로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폭력이 아닌 집착과 존재감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공성전. 그녀가 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고요함은 그렇게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동네에 값비싼 검은색 세단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관광객인 척하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동네 곳곳에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모퉁이 카페에는 단 한 명의 손님만이 매일같이 찾아와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강태준,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는 한 여자, 한지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 모든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관찰했다. 그의 존재감은 카페의 평화로운 공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압력이 되었다. 단골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발걸음을 끊었고 그녀의 아늑했던 요새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려 애썼다. 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집요한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그의 기행 치싱은 서울의 율제타워에도 즉각 보고되었다. 회장님께서 유럽 합병권을 연기하시고 강릉의 한 호텔에 무기한 투숙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가 건물 몇 채를 시가의 몇 배를 주고 매입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일환의 늙은 눈에 의심의 빛이 떠올랐다. 일에 미쳐있는 자신의 조카가 저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 그곳에 무언가 있다. 그의 약점, 혹은 그가 숨겨놓은 비밀.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에게 강릉에서 태준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정보팀은 곧 태준이 매입한 건물의 중심에 있는 모퉁이 카페와 그 주인 한지우라는 여자의 존재를 보고했다. 강일환은 그녀의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평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의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그녀의 눈매와 얼굴 골격을 5년 전의 자료에 남아있던 차수연의 희미한 사진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닮았다. 세월의 흔적과 평화로운 삶이 그녀를 바꾸어 놓았지만 그 근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강일환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5년 전 자신의 암살 시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칼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강릉으로 가. 모퉁이 카페. 주인 한지우. 그 여자가 차수연인지 확인해. 만약 맞다면 실수를 바로잡아라. 이번에는 반드시 죽었다는 증거까지 가지고 와. 조용하게. 그날 밤 카페의 영업이 끝났다. 지우는 2층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 깊은 피로감에 몸을 뉘었다. 태준의 압박으로 인해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준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카페 주변에 그가 설치해둔 마이크로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자신의 세계였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집요한 소유욕. 바로 그때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드 레드. 자산이 위협에 노출되었다. 교전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해. 배후를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경호팀이 도착하기 전에 암살자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들은 건물의 전력을 차단하고 어둠을 틈타 카페 뒷문의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고 안으로 들어섰다. 철컥. 아주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지우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평화로운 일상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르테미스가 부활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발소리 3개. 그녀는 즉시 부엌으로 향했다. 첫 번째 남자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끓고 있던 뜨거운 물 주전자를 그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크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옆에 있던 무소의 프라이팬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두 번째 남자가 동료의 비명에 놀라 달려 들어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권총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지우가 던진 식칼이 그의 손등에 정확히 꽂혔다. 무기를 놓친 그가 고통으로 주춤하는 사이 지우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해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남은 3번째. 리더로 보이는 자가 가장 노련했다. 그는 동료들의 비명에도 당황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을 겨눴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어둠을 자신의 일부처럼 이용하며 가구들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두 사람의 숨막히는 싸움은 좁은 아파트 공간을 넘어 뒷문 밖에 좁은 골목길로 이어졌다. 바로 그때 강태준과 그의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태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가 알던 조용한 카페 주인 한지우가 전설 속의 암살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암살자의 총을 든 팔을 꺾어버리고 그의 다리 관절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우두둑 하는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는 차갑고 잔인한 킬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지우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5년간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그녀.
아르테미스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눈부시게 강인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쓰러진 암살자들의 신음소리 위로 격렬하게 부딪혔다. 더 이상의 부정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정체는 펜던트가 아닌 그녀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증명되었다. 골목 안의 공기는 피와 화약, 그리고 쏟아지는 비 냄새로 뒤엉켜 있었다. 쓰러진 암살자들의 신음소리를 배경으로 차수연과 강태준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폭풍 같은 재회였다. 태준의 경호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암살자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실어 날랐다. 잠시 후 그 골목에는 언제 전투가 있었냐는 듯 빗소리와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이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 차수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더 단호했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격렬했던 싸움의 후유증이 수연의 온몸을 덮쳤다. 5년 전 다쳤던 어깨가 다시 비명을 질렀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5년간의 평화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대답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의 귀환은 강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시간 안에 모퉁이 카페의 문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그녀의 단출한 짐은 그의 직원들에 의해 꾸려졌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자신이 5년간 쌓아 올린 삶의 터전을 꿈처럼 바라보았다. 강릉의 푸른 바다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절망감에, 그는 2번 다시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태준의 집이 아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율제그룹 소유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모든 유리는 방탄이었고 지문과 홍채를 인식해야만 문이 열렸으며 복대는 그의 최정예 경호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요. 태준은 집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집주인의 다정함이 아닌 교도관의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 당신은 안전할 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지독한 총의 총아이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되돌려 주려 했다. 다음 날 거대한 드레스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의 옷들로 가득 채워졌다. 냉장고는 세계 각국의 최고급 식재료들로 채워졌고 미슐랭 스타 셰프가 그녀의 식사를 위해 대기했다. 그리고 한쪽 방에는 그녀가 과거 디자이너였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비들로 꾸며진 디자인 스튜디오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최선의 사과이자 보상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세상을 재건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명품 옷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 같았고 최고급 음식은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녀가 애써 묻어버린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고문 도구처럼 보였다. 그녀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었다. 소유물처럼 장식되고 사육되고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었다. 더 이상 맨발로 새벽 바다를 거닐 수도 없었고 단골이었던 어부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수도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먼저 그녀의 의중을 물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볼 때보다 지금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에서 그녀는 훨씬 더 외롭고 비참했다. 태준과의 관계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상황을 관리하려는 CEO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사주면 될지를 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를 묻지 않았다. 마침내 며칠간 골마 터지던 갈등이 폭발했다. 그날 저녁도 태주는 그녀를 위해 유명 오케스트라를 통째로 빌려 거실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그 과시적인 친절 앞에서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을 보호하는 거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통제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당신은 한지우를 지우고 당신에게 쓸모있던 도구 차수연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것뿐이야. 난 당신의 도구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그녀의 절규에 태주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다시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그를 눈먼 폭군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는 5년간 그림자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그녀를 찾자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상자 안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수연은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낙원 속의 죄수. 태주는 깨달았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한 진짜 전쟁은 과거의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어렵고 처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펜트하우스 안의 시간은 얼음처럼 차갑고 느리게 흘러갔다. 강태준과 차수연.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수연은 그가 제공하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거부한 채 그가 만들어준 디자인 스튜디오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그곳은 그녀의 감옥 속 작은 요새였다. 며칠간의 냉전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다. 균열을 만든 것은 외부로부터의 보고였다. 한정우 이사가 강릉에서 생포한 암살자들에 대한 신문 결과 보고서를 들고 왔다. 배우는 예상대로 강일환 부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장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강일환은 지난 5년간 율제그룹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거미줄처럼 심어놓았다. 보안팀, 연구개발팀, 재무팀 곳곳에 그의 끈아줄이 닿아 있었다. 그가 동원한 암살자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닌 해외 용병 출신의 전문가들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태준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강일환 부회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내부에서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수동적인 방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수연의 말이 옳았다. 그녀를 이곳에 가둬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저 문제의 발생을 잠시 늦추는 것뿐이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안전과 자유를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향했다. 수연은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풍경이 아니었다.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 요새의 단면도처럼 보이는 차갑고 정교한 선들이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주는 신문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었다. 당신을 여기에 숨겨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어. 이 싸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거요. 수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 내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자원이 있어. 하지만 당신에게는 강일환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그의 약점이 어디인지 당신만이 알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지배자의 오만함이 아닌 파트너를 구하는 지휘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와 함께 일해 주시오. 차수연, 내 경호원이 아닌 내 파트너로서 함께 그를 사냥하는 거요. 수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그 지옥 같은 그림자의 세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깨달았다. 강일환이 존재하는 한, 한지우의 평화로운 삶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나를 새장 안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나는 움직여야 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요구였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겨내고 그녀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어야만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파트너로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변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은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최첨단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수연은 국정원 시절의 경험과 강일환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지도 위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자금 세탁 경로, 그가 매수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명단, 그리고 율제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의 정체까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적의 동선을 귀신처럼 읽어냈다. 태주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룹의 모든 재무 기록, 인사 파일, 서버 접속 권한.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 조용한 방역을 시작했다. 강일환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부서의 장을 한직으로 발령내고 그의 스파이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빙산이었고 수연은 그 빙산의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목표가 정해졌다. 강일환의 가장 중요한 불법 자금줄, 항만 물류를 위장한 밀수 조직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작전본부의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면에는 강일환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그의 범죄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친밀감이 싹트고 있었다. 태준이 화면 속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 자가 그의 자금책이야. 이 자부터 무너뜨린다. 수연의 눈이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친절한 카페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르테미스가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와 함께 싸울 왕이 서 있었다. 금요일 밤 그가 어디에 나타날지 알아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제게 맡기세요. 수동적인 방어는 끝났다. 이제 왕과 기사의 연합이 펼치는 잔인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작전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태준과 차수연.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일환의 자금책이자 인천항의 밀수왕. 백동준이었다. 금융 공격만으로는 부족해. 놈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우리는 그가 강일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의 비밀 장부가 필요해. 수연의 분석은 냉철했다. 태준은 반대했다. 당신을 현장으로 보낼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는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남자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죠. 수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쯤 자신의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을 거야. 당신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바로 발각돼. 하지만 그는 나를 몰라. 나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니까. 오랜 설득 끝에 태준은 마지못해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대신 그는 율제그룹의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동원해 그녀의 뒤를 지원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인천항 근처의 한 고급 룸살롱. 차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한지우의 부드러움도 아르테미스의 날카로움도 지운 채 그녀는 마카오에서 온 거대 암흑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브로커 릴리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 그리고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의 앞에는 첫인상부터 탐욕과 폭력성이 느껴지는 남자 백동준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당신 내 조직이 우리 라인을 이용하고 싶다. 백동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우리는 당신의 라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사고 싶은 겁니다. 백 사장님, 물건을 옮기는 건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 수연은 그의 길을 꺾기 위해 오히려 더 오만하게 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숨막히는 심리전이 이어졌다. 그녀는 국정원 시절 익혔던 암흑가의 은어와 거래 방식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그의 의심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이 모든 대화는 그녀의 귀걸이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펜트하우스의 태준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백동준은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좋아. 당신이 진짜 선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겠군. 그는 자신의 부하들 중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 요즘 나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어. 10분 줄 테니 물증을 찾아와 봐. 성공하면 거래하지. 수연은 그 부하를 아분간 관찰했다. 그의 불안한 눈빛, 비싼 시계와 달리 낡아빠진 구두, 그리고 그가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휴대폰.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의 휴대폰을 소매치기처럼 훔쳐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라이벌 조직과 내통하며 백동준의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의 능력에 감탄한 백동준은 마침내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 기회였다. 다음 날 밤 인천항의 거대한 물류창고 단지. 백동준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곳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했다. 그의 비밀 장부는 사무실 안에 거대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수연이 백동준과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척하는 동안 태주는 밖에서 움직였다. 그는 율제그룹의 이름으로 백동준의 합법적인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긴급 세관 검사를 요청했다. 백동준은 수백억짜리 화물이 묶였다는 소식에 당황하여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수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남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초에 선생에게 배운 대로 금고의 전자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강일환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검은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초소형 스캐너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미친 듯이 스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예상보다 빨리 백동준이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태준의 다급한 경고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그가 돌아가고 있어 30초 안에 빠져나와 스캔은 95% 완료된 상태. 수연은 과감하게 스캔을 중단하고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사라진 지 몇 초 뒤 백동준이 씩씩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수연은 태준에게 장부의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건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강일환이 밀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해 율제그룹을 어떻게 좀먹어 왔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정치인과 검사들을 매수했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 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들려온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장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다. 가장 최근의 자금 이체 내역, 수십억 원의 돈이 해외의 한 유명 암살 전문 길드로 송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암살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목표는 2명, 차수연, 그리고 강태준. 실행일은 3일 뒤에 있을 율제그룹의 유럽 바이오 기업 합병 기념식 날이었다. 강일환은 그 화려한 축제의 날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승리의 감격은 순식간에 차가운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들은 이제 적의 계획을 모두 알았다. 남은 시간은 3일. 태준이 굳은 얼굴로 수연을 보았다. 놈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수연의 눈이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놈의 심장을 찌를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결전의 날, 율제그룹의 유럽 바이오 기업 합병 기념식 날에 서울은 화창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폭풍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일환은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여유롭게 샴페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용병들이 이미 행사장 곳곳에 완벽하게 잠입했으며 오늘 밤을 기점으로 율제그룹과 강태준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작전본부.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행사장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축제의 주인공이 입을 법한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각종 장비들이 달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오. 태준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애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만져 주었다. 아주 짧은,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담긴 손길이었다. 합병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거물들과 언론이 모인 화려한 축제의 장. 단상 위에 선 태준은 율제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객석에 앉은 강일환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자신의 암살팀 리더에게 시작하라는 사인을 보냈다. 암살자들은 호텔 직원과 경호원으로 위장한 채 행사장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 통제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전이 되고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단상 위에 태준을 저격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천장의 환풍구와 서비스 통로를 유령처럼 이동하는 한 여자의 눈에 완벽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연은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 강태준이 잠시 후 경호가 허술한 2층의 VIP 라운지로 이동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 암살자들은 더 쉬운 사냥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수연이 미리 설계해둔 거대한 덫이었다. 2층 주방과 연결된 거대한 식자재 창고. 암살자들이 라운지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그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문이 밖에서 잠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냥 시간이다. 걔들아, 그때부터는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는 죽음의 신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선반을 쓰러뜨려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렸고 밀가루 포대를 터뜨려 그들의 시야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한 명씩 조용하고 정확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총격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총을 쓰지 않았다. 총성은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손과 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이어피스를 통해 연설을 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듣고 있는 태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벌레 청소 중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태준은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율제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율제그룹의 성장을 이끈 진정한 역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강일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다. 볼룸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처음 나타난 것은 백동준과 강일환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CTV 영상이었다. 곧이어 수연이 확보했던 비밀 장부의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돈 세탁, 밀수.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과 검사들의 명단. 마지막 결정타는 수연이 백동준의 사무실에 설치해 두었던 도청 장치에 녹음된 그의 목소리였다. 이 합병만 끝나면 강일환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차지하시는 겁니다. 강태준 그놈은 오늘 밤이 제삿날이 될 테니 회의장은 처음에는 완전한 침묵에 그리고 곧이어 거대한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소리쳤다. 강일환은 자신의 모든 죄악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을 보며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특검팀의 검사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같은 시각 호텔의 식자재 창고. 수연은 마지막 암살자를 쓰러뜨렸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승리자로서 굳건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더 이상의 적이 아니었다. 단상에서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태준이었다. 그는 전투의 잔해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회사의 승리나 강일환의 몰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황제의 위험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순수한 공포와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수연아, 괜찮아.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으스러질 듯이.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것은 더 이상 통제나 소유욕의 포옹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절박하며 진심이 담긴 사랑의 포옹이었다. 바깥의 세상은 그들이 일으킨 폭풍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이 있는 창고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왕과 기사는 마침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일환과 그의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율제그룹은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강태준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조용한 병실, 하얀 시트 위에서 차수연은 길고 깊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지막 전투에서 얻은 부상은 그녀의 몸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그림자로 살아왔던 그녀의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준은 매일같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를 위해 사과를 깎았고 사과는 번번이 모양이 뭉개졌다. 밤에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녀가 강릉에서 보낸 5년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맸던 5년의 텅 빈 시간들. 그들의 상처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퇴원을 앞둔 날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 하나가 무겁게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태준은 5년 전, 그리고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쥐어주려 했다. 율제그룹의 보안총괄 책임자 자리를 맡아주시오.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겠소. 그러니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나의 방패로, 나의 파트너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절실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싸움으로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빛 속에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평생 나는 아르테미스였어요. 임무를 위해 존재하고 싸우기 위해 훈련받았죠.
만약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도 싸워야 할 적도 없다면 나는 대체 뭐죠? 그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기능에만 있다고 믿는 여자. 태준의 사랑이. 자신을 구해준 경호원에 대한 고마움과 부채감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태준은 그녀의 불안을, 그녀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아르테미스 펜던트를 꺼냈다. 내가 5년간 찾아 헤맨 것은 아르테미스가 맞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것은 율제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어. 5년 전 그 빗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 여자를 바라보던 그저 한 남자 강태준이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아르테미스가 필요 없어. 전쟁은 끝났으니까 내게는 오직 당신, 차수연이 필요하오. 당신이 바닷가에서 카페를 하고 싶다면 내가 1000개의 카페를 차려주겠소.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회사를 만들어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으로 살고 싶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에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있으니까. 그는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그리고 자신이 다시 가두려 했던 자유를 온전히 되돌려 주었다. 그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을 끊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코드네임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선택했다. 강릉으로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그곳은 숨어 살던 한지우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르테미스로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소? 그의 질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냥 차수연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6개월 후 강릉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하얗고 모던한 집 한 채가 들어섰다. 요새가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태준은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그는 테라스에서 서툰 솜씨로 바비큐 그릴과 씨름하고 있었다. 수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예술센터의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파괴가 아닌 창조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태주는 아르테미스 펜던트를 아름다운 목걸이에 걸어 그녀의 목에 직접 채워주었다. 나를 구해준 여인에 대한 증표요. 그녀는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준 남자에 대한 약속이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평화롭고 드넓은 수평선이 미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